경북 구미의 11월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납골당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렸고 그 빛 아래 서 있는 이춘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51살 서울에서 회계사로 30년을 일한 춘호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책임감 있는 장남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기일을 맞아 이곳 납골당을 찾았고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위패들 사이로 춘호는 익숙한 걸음으로 어머니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김정순이라고 적힌 위패 앞에 섰을 때 춘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의 하얀 천막,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관 속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 그는 그날 누구보다 침착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 준호가 울먹이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때 춘호는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역시 장남은 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돌리자 동생 이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준호는 형과 달리 헐렁한 점퍼에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자영업에 실패한 뒤로 준호는 형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그 사실이 두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형 옆에 섰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위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늦었네. 춘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국화를 위패 앞에 놓고 향을 꺼냈습니다. 성냥불이 켜지고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을 다 태운 뒤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묘 이장 문제 말인데 다음 달에 진행하려고 해. 비용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아들인데 이장비는 같이 내야 하는 거 아냐? 춘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내가 언제 어머니 제사 한번 챙긴 적 있냐? 기일 때마다 나 혼자 여기 오는 거 알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은 항상 그런 식이야. 돈 있다고 서울 산다고 나를 무시하잖아. 무시? 내가 널 무시해? 내가 지금까지 내 밥값 대준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납골당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말로는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항상 논리적이었고 준호는 항상 감정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듯한 그 노인은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머니의 위패 앞까지 다가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춘호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장애일을 해온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춘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만수는 다시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묘 정말 어머님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춘호의 얼굴이 굳었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묘는 어머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납골당하는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찬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춘호의 손이 떨렸고 준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위패 위에 놓인 국화 꽃잎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춘호는 박만수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은 듯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춘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도 완벽하게 치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노인이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3년 전 서울 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장례를 치르셨죠? 춘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만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날 장례식이 2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 분은 김정순 어머님, 또 한 분은 김정숙이라는 분이었죠. 이름이 비슷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춘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장 작업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관의 표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 사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춘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김정순? 이라는 물음표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2개의 빈소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고 조문객들이 오가며 혼잡했습니다. 준호는 그때 슬픔에 잠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형 춘호가 모든 것을 처리했고 준호는 그저 형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례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고 관을 옮기는 직원들의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관뚜껑이 닫히기 직전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만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예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춘호는 서류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노인장.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이건 명백한 모욕이야. 춘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을 위패 앞에 조용히 놓고 천천히 납골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고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춘호와 준호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사라진 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혹시 그날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춘호는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저런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돼.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춘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만수 장의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만수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장례비 영수증 수정 요청건. 3년 전 서류 재확인 필요. 연락 바랍니다. 춘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형의 집 작은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낡은 묵주, 안경,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던 수첩. 준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용서는 그 후에 시작된다. 준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어머니가 정말 그 납골 땅에 계신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준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박만수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이 가려진 것처럼. 사흘 뒤 준호는 형 몰래 구미행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춘호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만수 장의사. 그 이름이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준호는 납골당 근처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수가 알려준 주소는 골목 안쪽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저 주택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 어떻게 여기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혼자 왔습니다. 형은 모릅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만수는 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만수와 여러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중 한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분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만수는 서재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책장 옆에는 낡은 서류함이 있었고 박만수는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3년 전 장례 관련 서류들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준호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서울병원 장례식장 업무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11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두 개의 장례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정순, 유족 이춘호였고 다른 하나는 김정숙, 유족 박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순의 관 번호가 원래는 A-7이었는데 손으로 B-3으로 고쳐져 있었고 김정숙의 관 번호는 B-3에서 A-7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 번호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병원 장례식장은 매우 혼잡했습니다. 두 분의 장례가 동시에 진행됐고 이름이 비슷해서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관을 운구할 때 번호가 바뀐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납골당에 계신 분은? 박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 어머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김정순 어머님은 다른 곳에 계실 겁니다.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만수가 재빨리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박만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해야 합니다. 납골당에 있는 유골의 일부를 채취해서 아드님의 유전자와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유전자 감식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만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은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만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형을 설득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박만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형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 겁니다. 준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게 제 의무입니다. 박만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효자시군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그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효자인가 싶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박만수가 다시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만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유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춘호와 준호가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영철 씨입니다. 김정숙 어머님의 아들이죠. 준호는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박영철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찾아봤습니다. 박영철 씨는 1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로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박만수는 달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납골당에서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만수는 준호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내 아들이 너를 찾고 있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박만수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준호는 형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 속 형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흰 봉투, 직원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비자금 계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준호는 형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준호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형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오래된 영수증들. 준호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3년 전 11월 15일. 장례 비용은 8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1,500만 원 입금 확인. 차액 700만 원 별도 처리.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이 1,500만 원이었다면 장례 비용을 빼고도 700만 원이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준호는 급히 사진을 찍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호가 퇴근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춘호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춘호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춘호는 이상한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수증 사진을 춘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형, 이게 뭡니까? 춘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호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어머니 보험금이 1,500만 원이었죠? 장례 비용 빼고 7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 내 서재를 뒤진 거냐? 춘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형.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병원비 정리하는 데 썼어.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병원비는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형, CCTV도 봤습니다. 형이 장례식장 직원한테 돈 건네는 거 다 봤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CCTV를 어떻게 해?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보여줬습니다. 형,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춘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만수? 그 늙은이가 또 나타났어? 내가 경찰 신고한다고 했잖아. 춘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람입니다. 어머니 육고를 바꿔치기 한 게 형 아닙니까? 그 말에 춘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너, 다 알고 있구나. 춘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형이 정말 그런 겁니까? 춘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면 뭡니까? 어머니 육골이 바뀐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겁니까? 춘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실수가 있었어. 관 번호가 바뀐 거야. 직원이 나한테 와서 말했어. 보험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기로 한 거야.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어버리기로 했다고요? 어머니를 묻어버렸다고요? 춘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보험금도 2배로 나왔고 장례식장 측에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 나도 잘못 생각했어. 준호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보험금이 2배로 나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형의 비자금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형, 그 비자금 계좌에 있는 돈이 그거죠? 다른 집 보험금까지 받은 거죠? 춘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를 돈과 바꾼 겁니까? 춘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이후로 매일 괴로웠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납골당에 계신 분은 김정숙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신 겁니까? 춘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르겠어. 박영철이란 사람이 데려갔을 거야. 나도 그 후로 찾아보지 않았어. 준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형,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납골당에 계신 분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춘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 박 어르신한테 무슨 짓 한 겁니까?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형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어디가? 춘호가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를 찾을 겁니다. 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춘호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는 택시를 타고 구미 시내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박만수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병원 응급실에서 준호는 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박만수는 눈을 뜨고 준호를 알아봤습니다. 준호 씨,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어르신을 쫓아왔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박만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제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USB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폭력을 썼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신고해서 살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는 형 춘호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형이 사람을 보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박만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이제 위험합니다.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USB는 무사합니까? 박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리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정보입니다. 준호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시동 공동묘지 3구역 12번.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만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김정순 어머님이 계신 곳입니다. 박영철 씨가 어머님을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보십시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10시 준호는 공동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3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나씩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번, 11번, 그리고 드디어 12번. 작은 돌 묘비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묘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순.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3년 동안 잘못된 곳에 있었던 어머니. 준호는 묘비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웠습니다. 그때 묘비 옆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묵주 하나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봄 만수와 정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박만수와 어머니는 옛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박만수가 왜 그토록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는지.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박 어르신이 어머니를 지켜주셨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묘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준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춘호가 서 있었습니다. 춘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춘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다가와 묘비를 봤습니다. 김정순. 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춘호는 묘비 앞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호의 울음소리가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가야지.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 어머니도 가족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춘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영철 씨를 찾아야 해. 내가 연락처를 알아볼게. 준호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춘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해야지.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해. 두 형제는 어머니 묘 앞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이 묘비를 비췄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왜 그랬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났어. 실수가 드러나면 창피할 것 같았어. 장남으로서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겁니까? 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머니께서 수첩에 쓰신 글 기억하세요? 용서는 진실을 마주한 후에 시작된다고. 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지. 준호는 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 저는 형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이 먼저 용서받을 자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춘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게. 박영철 씨를 찾아서 사과하고 김정숙 어머니를 돌려드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형을 도울게요. 형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춘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두 형제는 어머니 묘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춘호는 마침내 박영철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박영철은 춘호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영철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춘호입니다. 3년 전 서울 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무슨 일입니까? 춘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때 유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와 박영철 씨 어머니의 유골이 뒤바뀐 겁니다. 박영철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춘호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관 번호가 바뀐 일, CCTV 영상,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박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신 분이 이 씨 어머니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박영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잘못된 분께 절을 했단 말입니까? 박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2주 후면 도착할 겁니다. 춘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춘호는 준호에게 알렸습니다. 준호야, 박영철 씨가 온대. 2주 후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요. 어머니를 모실 자리도 마련하고.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춘호와 준호는 납골당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청소하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춘호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 수고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춘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박영철이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춘호와 준호는 박영철을 기다렸습니다. 45살의 박영철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춘호는 그를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박영철 씨시죠? 저는 이춘호입니다. 박영철은 춘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춘호 씨, 뵙겠습니다. 세 사람은 구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영철은 창밖만 바라봤고 춘호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준호는 뒷자리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구미에 도착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박영철은 김정순의 묘 앞에 섰습니다. 춘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박영철 씨가 모셔가신 분이. 박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춘호 씨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겁니다. 박영철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준호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 남자는 작은 묘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세 사람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순의 위패가 있던 자리, 이제는 김정숙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박영철은 위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박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호는 박영철에게 향을 건넸습니다. 박영철은 향을 받아 불을 붙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3년 동안 다른 곳에 계시게 했습니다. 준호는 박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영철 씨도 피해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박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이 혼잡했다는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공동묘지를 적셨습니다. 춘호, 준호, 그리고 박영철은 함께 김정순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박만수도 함께 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박만수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남자는 묘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춘호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춘호입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2번 죽였습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비가 춘호의 등을 적셨습니다. 준호는 형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도 왔습니다. 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영철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박영철입니다. 제 어머니를 대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수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아, 만수야. 늦었지만 너를 찾았다. 이제 편히 쉬렴.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울고 있었고 땅은 그 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춘호는 일어서며 박영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유골을 옮기겠습니다. 박영철 씨 어머니는 박영철 씨께 모시고 제 어머니는 새로운 납골 땅에 모시겠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춘호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한 달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김정숙 어머니는 박영철이 캐나다로 모셔갔고 김정순 어머니는 새로운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춘호와 준호는 어머니 위패 앞에 작은 위패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박만수 장의사의 위패였습니다. 유골 이장이 끝나고 며칠 후 박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진 뒤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만수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정순이를 찾아줘서 고맙네. 이제 나도 편히 갈 수 있겠어. 춘호와 준호는 박만수의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두 형제는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만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준호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50년 전에 쓰인 것이었고 김정순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만수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만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박만수의 사랑 이야기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편지를 박만수의 관 속에 넣어줬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계세요. 춘호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두 형제는 박만수를 어머니 옆에 안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춘호와 준호는 매주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그때 왜 그랬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웠어. 실수를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 장남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 그래서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더 큰 잘못이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형한테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제가 더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는데. 춘호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 항상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두 형제는 어머니 위패 앞에 섰습니다. 춘호가 먼저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대로요. 준호도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도 이제 형을 이해합니다. 형도 힘들었던 거 알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제 독립하고 싶지? 준호는 놀라서 형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춘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형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자영업 다시 시작해봐.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 춘호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했어. 이제 제대로 된 형이 되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춘호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보험금 말이야. 박영철 씨한테 돌려줘야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맞는 겁니다. 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많이 줄겠지만 어쩔 수 없어.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준호는 형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형 같지 않아요. 춘호도 웃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죠. 훨씬 좋아요. 두 형제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찌개를 먹으며 춘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 된장찌개 좋아하셨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원에 계실 때도 이 집 찌개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춘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몫이야. 준호도 따라서 한 숟가락 담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두 형제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려고 했던 게 오히려 어머니를 잃게 만들었어. 준호는 낙엽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늦었지만 찾았어. 해질 무렵 두 형제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석양빛이 위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호와 준호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어머니의 이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춘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들이 잘 살겠습니다.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겠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춘호야, 잘했어. 이제 너도 자유로워져라. 춘호는 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춘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준호도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와 박만수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꿈속에서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줘서.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만수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호와 준호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형,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춘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잘 잤어. 너는? 준호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꿈 꿨어요. 춘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꿨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박 어르신이랑 함께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계실 거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춘호와 준호는 어머니 위패 앞에 섰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첫눈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첫눈.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올게요. 형이랑 같이요. 두 형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눈은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 후회 안 해요? 춘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하지만 배웠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진실을 마주한 후에 시작된다는 것.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네요.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항상 오르셨어. 두 형제는 눈 덮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둘 찍혔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그대로 멀리서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두 형제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용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아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재미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